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차와 바이오 등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세제와 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계획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정부가 올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DNA 그리고 빅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정확히 DNA와 빅3 산업이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미래 성장 산업, 우리 미래의 경제를 지탱하고 또 먹거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미래 성장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시도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빅3. 빅3라는 것은 미래 성장 산업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 그 세 개를 우리가 2021년부터 빅3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예.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빅3 사업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가 미래차, 그러니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기차, 수소차, 이게 첫 번째 빅3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빅3는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빅3의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백신이라든지 각종 의약품. 이런 이 세 가지 부분에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이것이 혁신성장 빅3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혁신성장 DNA 프로젝트. 이 DNA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 교과서에서 나온 DNA는 아니고요. 네. 거기서 말을 따온 건데 영어의 첫 글자를 따왔습니다. DNA의 이제 D자는 이 D는 데이터 산업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DNA의 N은 네트워크, 무선 통신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A는 인공지능 해서 AI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DNA 세계 또 빅3 세계 합해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데요. 예. 올해 정부가 예산을 12조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빅3와 DNA 지원이 시작됐던 게 2021년인데 그 2021년에 지원된 규모는 9조 원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5.7% 대폭 늘리겠다. 예. 그래서 혁신 성장을 DNA 세 가지 업종 또 이 빅3 세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경제의 DNA가 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루아침에 지금 이거를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장에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혁신 성장이라는 화두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데올로기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게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예. 이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졌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가려서 사실 다른 게 좀 덜 알려졌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경제 정책 방향의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혁신 성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정 경제 이런 건데 이 지금 미래의 산업의 혁신 성장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세계 경제가 그 구조가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1차 제조업, 그러니까 생산하고 탄소를 배출 많이 하는 그런 쪽에서 탄소 배출 없는 지능형으로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전환기 속에 누가 앞서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번 앞서면 앞으로 20년, 30년 주도권을 갖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혁명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산업혁명 초기에 선제적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 나라도 잃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치고 나가자 이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반도체 같은 부분에서는 세계 제1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2등 정도로 지금 처져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환경차 부분에서도 수소차 같은 부분은 1등인데 예. 전기차 같은 부분은 2, 3등으로 처져 있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거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대로 된 제품을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화이자 알약도 들어오고 그렇죠. 모더나 백신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약 바이오는 상당히 처져 있는데 예. 그러나 제약 바이오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복제 산업, 시밀라 쪽에서는 상당히 앞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투자한다면 우리가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바이오 산업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6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빅3 그러니까 세 가지 성장 동력 주요 산업 세 가지가 미래차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제약 바이오인데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는 백신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종식될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역시 백신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3상 실험까지 거의 끝나갑니다. 예. 그러면 1월 중으로 이제 원천 기술은 완전히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상업화가 3월 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백신을 집중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그동안에 개발해 왔는데 이런 대목, 이런 인류의 전염병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앞서 나가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시밀러 복제 산업에 상당한 기초가 깔려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 조금 치고 나가면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제약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원천 기술, 원천 이 의약품 기술 부분에서 예. 상당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올해 돌파를 해보자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국산 백신 기대감이 좀 큰 만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연금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1990년생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20대, 2030 세대, 우리 사회에 한참 일해야 될 뻗어가는 주력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소, 이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발행한 리포트 보고서를 보면 1990년생부터 참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건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예.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0년생 우리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을 한평생 계속 내고도 예. 돈을 연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연금이 지금 그때쯤 되면 바닥이 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좀 잘못 심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500조 정도의 국민연금 여유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예.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5, 6년간 이 연금을 받는 세대로 빠른 속도로 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편입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인데 한국경제연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연구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연금 고갈 사태를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연금법에도 국민연금법에도 5년에 한 번씩 이런 문제를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법에 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했어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바람에 예. 정부가 그 의무를 그냥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연금은 문제만 제기된 상태로 개혁은 다음 정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이제 연금 고갈의 원인으로 고령화를 지적해 주셨는데 뭐 그 밖에도 사적연금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것도 한편으로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공적연금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잖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사적연금,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자기가 돈을 낸다든지 기업체에서 해주는 이런 연금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적 연금
정부의 국민연금이 좀 기능을 덜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부족분을 메꾸어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적 연금의 역사도 일천하고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선진국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입자 숫자나 가입 금액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결정적인 문제가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우선 받는 시기가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더 빠릅니다. 현재 58년생, 59년생 이런 초기 베이비붐 세대는 62세부터 예. 받고요. 예. 그다음에 좀 늦었다 하더라도 65세부터 받는데 예.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는 70세, 또 어떤 나라는 75세부터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후 국민연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60대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예. 있죠. 그다음에 반면에 덜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내는 금액 비중은 예. 전체 국민연금 수령금이나 우리나라 국민소득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낮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대목을 혁파를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인구당 조금 덜 받고 예. 그다음에 그 수령 시점, 초기 수령 시점을 좀 뒤로 미루고 예. 그 대신에 젊을 때는 좀 더 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요. 결국은 혜택을 줄이는 거니까 네. 그것을 기치를 들고 나올 그런 지도자가 제가 좀 어려운 그런 면에서 신세대 좀 새로운 예. 정치 리더들은 이 대목을 좀 중점적으로 좀 관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국민적 여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고령 기준이 좀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네. 지적이시고 또 여그 너무나 이제 연금으로 내는 그 소득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좀 상향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혁신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 지금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네. 젊을 때 조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는 것이 노후에 점점 수명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좀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을 좀 더 늦추고 60대, 70대 초반까지는 좀 일을 왕성하게 해서 예. 노후 세대들도 좀 그 일자리를 가지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령 그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도요. 자기가 넣은 금액 대비 그것을 몇 % 받느냐 이 대목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우리는 지금 조금 넣은 금액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는 금액이 연평균 국민연금 받는 사람 평균이 한 달에 한 45만 원 내지 50만 원. 절대액은 또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근본적인 지금 혁신, 아주 구조 개혁이 아주 예.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혁을 좀 더 앞당겨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연일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지금 파장이 컸는데 앞서 멸공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를 그렇습니다. 두고서 이마트 노조에서 본인 사업 먼저 돌아보라 이런 쓴소리를 냈습니다. 노조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 정용진 이마트 부회장의 이 멸공 발언이 이제 정치권을 넘어서 기업 내부로까지 쟁점으로 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예. 이마트 하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그 마트인데 그 마트의 노조가 정면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을 향해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정치적 발언을 하려면 그만두고 하시라. 예. 회사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대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자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이 회사를 맡아서 그러니까 어머니 이명희 여사로부터 인수를 승계를 받아서 해왔던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에 대부분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 실패만 없었다면 이마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바깥에 어떤 멸공이 옳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경영자로서 회사 경영에 어떻게 하면 이마트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여기에 좀 더 역점을 두어달라라는 뭐 간곡한 호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투자자들도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